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보험 정보와 함께하는 아나운서 이다운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보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고민부터 과도한 보험료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때까지 보험에 관한 고민과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보험 불만 제로는 카카오TV와 네이버 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의 보험 불만 제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세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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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받아주는 설계사 유지용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보험 전문가 김상균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을 기반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는 정광호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의 보험 불만 제로와 함께 해주실 세 분의 전문가님들과 인사 나눠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칭찬보험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첫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첫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제가보험입니다. 유지용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내용일까요? 제가 오늘 칭찬할 보험은 요양보험과 제가보험입니다. 제가 주변 분들에게 제가보험 들어보셨어요 하면 제가요?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던데요. 65세 이상을 우리는 노인이라고 합니다.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 중에 10%가 되면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고 14%가 되면은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20%가 되면은 초고령화 사회가 되는데요. 장기 요양과 더불어 이 제가보험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꼭 한번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이었는데 오늘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MC님은 혹시 제가급여보험 들어보셨어요? 글쎄요. 제가급여 보험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들어본 적은 있기는 한데 이게 요양보호랑 좀 관련이 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네, 제가급여보험이란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등급 1에서 5등급 판정을 받은 분들이 월 1회 이상 제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월 10만 원에서 70만 원씩 지급받는 보험입니다. MC님,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우리 가족 중 어르신이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 또는 낙상사고로 고관절이 다쳐 거동이 어려운 경우 어르신이 뇌졸중 수술을 받고 퇴원을 해서 케어가 필요한데 가족들이 모두 바빠서 케어하기 어렵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생각만 해봐도 좀 난처한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나의 가족이기 때문에 좀 케어를 해드리고 싶기는 한데 그래도 실질적으로 나도 경제 생활을 해야 되고 나의 일이 있다 보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앞서 말씀드린 사례의 공통점은 가족 간호가 어렵다는 것인데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이 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생각하지 않고 이런 일이 닥치게 되면 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안 그래도 1인 가구도 늘어나고 있고 또 자녀 수도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가족 안에서 이 간병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졌는데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어떻게 좀 우리가 헤쳐나가고 준비를 해봐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우선 해결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럼 일단 우리가 제일 먼저 알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적보험입니다.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낼 때 장기요양보험료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장기요양보험에 해당이 되느냐 이것을 먼저 확인하는 게 좋은데요. 장기요양보험은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를 지급해주는 것인데 공적보험이다 보니 아무나 지원을 해주는 건 아니고요. 65세 이상 노인 중 질병 또는 상해로 6개월 이상 스스로 거동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등급을 받게 될 경우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제 국민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를 지급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기준에 있어서는 65세 이상 중 이제 노인 중에서 질병이나 상해로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상태에 받을 수 있는 서비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65세 미만의 경우에서는 이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65세 이하라도 뇌출혈, 파킨슨, 알츠하이머 치매 등의 노인성 질환이라면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면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재가급여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65세 이상의 경우에도 미만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재가급여라는 건 정확히 어떤 것들을 재가급여라고 부르는 걸까요? 어쨌든 장기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선택지는 시설이 머물면서 케어를 받거나 아니면 집에서 머물면서 케어를 받거나 결국 두 가지잖아요. 그중 재가급여란 머무를 집 가짜로 집에서 머무르면서 요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노인성 질환이 경증일 경우 요양보호사나 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한다거나 방문 목욕을 하거나 주간 보호센터를 등을 통해 집에서 케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고 복지용구를 살 수 있는 급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1에서 2등급 중증인 경우 요양원 같은 노인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주간보호센터는 재가급여에 해당이 되고 요양원은 시설급여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장기요양보험을 우리가 서비스를 받게 될 수 있다면 이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를 이용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재가급여라는 거는 일단 경증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집에서 쉬면서도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될 때 재가급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중증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시설에 입소를 하게 되는데 이때 받을 수 있는 게 시설급여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럼 이 주간보호센터가 바로 이 시설로 불리는 이름인 것 같은데 요즘에는 또 노치원 이렇게 단어로도 불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이들 유치원 가듯이 9시에서 6시까지 운영을 하고 집까지 데려다 줍니다. 가끔은 가까운 곳에 바람을 쐬러 나가기도 하고 생일 파티, 만들기 등 같은 많은 활동을 합니다. MC님이 장기 요양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집에서 머물면서 케어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시설에 머물면서 케어받고 싶으세요? 이건 당연히 저는 좀 집을 좋아하기도 하고 지금도 집순이라서요. 집에서 요양을 받고 싶죠. 네, 그렇죠. 저는 아직 좀 젊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분들은 시설에 들어가야 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저의 이런 생각을 바꿔주신 고객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그분의 사례를 하나 이야기 드리자면 고혈압 약만 드시던 나름 건강하셨던 67세 여성분이신데 갑자기 뇌경색이 오셔서 수술한 후 오랫동안 누워 계셨지만 그땐 요양 등급을 받으실 수가 없으셨어요. 수술 후에 움직임이 적어서 근력이 많이 약해지시다 보니 화장실에 가시다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고관절 탈구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장기적으로 누워 계시기만 하다 보니 치매의 증상이 나타나셔서 그제서야 장기 요양을 받으셨더라고요. 가족들 입장에서는 시설 케어를 권유했으나 고객분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시설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좀 꺼리시고 집에서 케어하시기를 바라시더라고요. 아마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 이럴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 생각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 부모님께도 이 부분을 좀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집에서 케어를 받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말씀 주신 이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분은 다행히도 재가급여 서비스를 받고 계셔서 가족들의 부담이 조금 줄어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담금에 대한 가족들의 부담은 여전했다고 하는데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는 당연히 엄청난 보장 제도이고 잘 마련되어 있는 우리나라 제도임에는 분명하지만 자기 부담이 없을 수 없는 구조인데 국가에서 80에서 85%를 지원하고 재가급여 비용은 15%, 시설급여 비용은 20%를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요양 등급 받으신 분은 5등급을 받으셨는데 월 사용 한도가 약 얼마죠? 네, 재가급여 한도에 방금 보여주신 표에 보면은 5등급의 경우에는 102만 원이 월 사용 한도로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자기 부담금이 약 15만 원이죠. 거기에 재가급여 한도액이 하루 4시간,
이용 수준이다 보니 4시간 이상 활용하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모두 본인 부담입니다. 시설 이용 시에도 비급여인 부분은 식비 등은 별도이다 보니 부담이 더 될 겁니다. 하루 2번 식사와 간식 2번, 그게 한 달에 15만 원 정도 되고, 또한 병원비, 약값, 복지연구 등은 별도로 들어가고 있어서 실제로는 월 70만 원 이상의 부담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MC님, 내가 이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막상 자녀에게 매달 용돈으로 70만 원이라는 이야기를 꺼내는 게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네, 국가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 부담금이 이렇게까지 많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70만 원씩 한 달, 2달이 아니라 또 장기적으로 우리가 납부를 해야 되는 금액이잖아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장기 요양 5등급부터 꾸준히 작게는 30만 원,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등 생활비처럼 지급되는 재가보험이 꼭 필요합니다. 분명 장기 요양 등급은 국가제도인데 국가제도와 보험사가 연계를 한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사회보장제도와 보험사가 연계를 하다니 보험인 입장에서는 너무나 괜찮은 보험인 것 같습니다. 네. 만약 60세에 계약하시고 70세에 거동이 어려워져서 재가급여를 이용하시다가 90세에 돌아가셨다면 총 20년 동안 보장을 받으실 수 있으신데요. 50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20년, 총 1억 2천만 원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본인에게는 든든하겠죠. 보험사에 따라서는 재가급여 대상자에게만 지급하는 곳도 있고, 재가급여, 시설급여 대상자 모두에게 지급하는 곳도 있고, 10년만 지급하는 곳도 있고, 계속 지급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각 회사별 상품이 장단점을 잘 검토하셔서 보장을 준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설명을 좀 듣고 보니까 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또 재가보험을 이용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장기요양 5등급부터 꾸준하게 생활비처럼 지급이 되는 형태로 재가보험을 이용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장기요양 5등급은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 좀 궁금해서요. 어느 정도 상태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위 표를 보시면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나뉘어져 있는데요. 심신 상태를 파악하여 판정을 한 후 등급을 매기게 됩니다. 요양 등급 1등급은 가장 중증으로 95점 이상이면 간병인이 없으면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5등급은 치매 환자이거나 노인성 질병 환자로 45점 이상 51점 미만입니다. 그럼 장기 요양 등급 5등급 이상이면 재가급여 서비스 이용도 가능하고 재가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 등급입니다. 네, 이렇게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눠지는데 방금 말씀 주셨던 이 등급 나누는 기준이 약간 모호한 것 같아요. 심신 상태를 파악해서 판정한 후 등급을 매기게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기준은 명확하게 있을까요?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지나요? 네, 표에 보이는 것처럼 신체 기능 항목, 인지 기능 항목, 행동 변화 항목, 간호처치 항목, 재활 항목을 검사하여 점수로 환산한 후에 5등급에서 1등급까지 판정합니다. 우리가 등급을 매길 수는 없지만 위 표에 해당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많다고 생각이 든다면 장기 요양 대상자로 해당이 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니 신청을 해야 되겠죠. 신청은 국민보험공단지사에 설치된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와 시, 군, 구 주민센터에서 신청 및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장기요양 등급을 실제로 받고 계시는 노인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도 이러한 등급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지 어느 정도 비율로 이 등급을 받고 계신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국민보험 앱에 들어가 보시면 얼마나 많은 노인 인구가 장기 요양 등급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159만 명이며 그중 등급을 받은 분이 약 96만 명입니다. 성비로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확률로 진단을 받고 있고요. 80세 이상 등급을 받을 확률이 여자는 74.71%로 굉장히 높기에 재가급여보험을 잘 준비해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장기요양 등급 신청 이후의 승인율은 88%를 넘을 정도로 승인율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성비로 확인해 봤을 때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확률로 진단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보장제도인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범위와 그리고 급여 서비스 종류 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좀 해주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의 장기 요양 등급 제도에 따라 등급을 판정받고 신청하면 재가급여는 실손의료부에서 지급되지 않는 복지, 간호, 방문 간호, 주 야간 센터 등을 건강자산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노후 제2의 실비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회사별로 보장기간, 보장급여의 종류를 잘 확인하시고 가입하시고, 그리고 가입 시 주의사항은 치매의 경우 자기 판단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대리 청구인 제도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치매 질환에 대해 가입을 하셨다면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가입 후 가족들에게 꼭 이야기하셔서 혹시 모를 상황에 꼭 제도를 활용하셔서 노후를 든든히 하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재가보험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까지 짚어봤는데요. 그런데 치매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 재가보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좀 치매보험이랑 어느 정도 닮아 있다는 생각도 들어서요. 재가보험과 치매보험의 차이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각각의 특징들을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재가보험 같은 경우에는 치매를 진단받거나 그 이후에 노인성 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서 집에 머물면서 요양을 해야 될 때 진단금이나 그 이후에 생활자금이 나오는 거라면 치매보험은 치매 진단 혹은 그 이후에 향후 치료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치매보험을 가입하시게 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진단금, 경증이나 중증이나 중중도 그 이상의 경우에도 진단금이 매번 나오게 되고요. 치매로 인해서 CDR 코드 3등급 중증 치매 이상을 받으셨을 때는 매월 가입해놓은 진단금을 받으실 수 있는 보험이 치매보험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치매보험과 재가보험의 차이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오늘 재가보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다음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암보험입니다. 암이라고 하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참 두렵게 느껴지는 질병일 것 같은데요. 오늘 암보험에 대해서는 김상균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내용일까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지 아실까요? 예, MC님? 아무래도 오늘 암보험이 주제이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암에 대해 걱정을 하고 계시니까 암보험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왜 암보험이라고 생각하신지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암이라고 하면은 예전에도 그렇고 좀 발병률이 많이 높아졌기도 하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또 이 생존율도 약간 높아져서 치료비가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암보험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 고객 20, 30대 분들만 해도 갑상선암, 유방암, 대장암들을 진단받으시고 현재 치료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가까우신 분들이 지금 보험의 필요성을 많이 실감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주변 분들이 20, 30대에도 암에 걸린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렇게 젊은 나이에도 암을 진단받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를 보면 한국인이 암에 걸릴 확률은 남성은 39.8%, 여성은 34.1%입니다.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린다는 수치인데요. 그러다 보니 암보험도 가입을 많이 하고 진단금도 크게 준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물론 내가 가입한 암보험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도 해야겠지만 도대체 우리를 괴롭히는 암이라는 질병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그것에 맞게 또 우리가 준비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군요. 이렇게 암이라는 질병에 있어서 발병률도 30% 이상으로 굉장히 높게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이에 따지지 않고 이제 20, 30대에도 암을 발병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암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암이라는 질병은 어떤 질병을 의미하나요? 네,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이 암입니다. 우리의 몸은 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세포 속에서 비정상적으로 자라난 혹을
종양이라고 부릅니다. 비교적 성장 속도가 느리고 전이되지 않는 것을 양성종양, 주위 조직에 침투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신체 각 주위에 전이되는 것을 악성종양이라고 합니다. 그 둘 중 악성종양이 저희가 말하는 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정리해 봤을 때 비정상적으로 자라난 혹을 우리는 종양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 종양들 중에서 전이되지 않는 경우는 양성종양, 그리고 주변으로 이제 전이가 되는 경우를 악성종양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악성종양을 암이라고 부른다는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암에 걸리는 이유와 그리고 걸리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네, 해당 자료를 보시면 암 발생자 수가 20년 동안 15만 명 이상 증가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약 150% 정도 증가했다는 말인데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환경오염과 식습관의 변화, 그리고 가족력 등을 들 수 있습니다. MC님, 20년 전의 공기 상태와 지금의 공기 상태는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이전보다는 공장이나 아니면 자동차 매연들도 그렇고 환경이 좀 많이 공기질에서 면은 안 좋아진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2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산업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생활 습관 등의 변화로 아무래도 저희의 신체 세포는 병들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혹시 그리고 MC님은 건강검진을 1년에 한 번씩은 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좀 건강 염려증이 있어서 매해 초마다 건강검진을 하고 있어요. 네네. 이렇게 대부분 1, 2년에 한 번씩은 건강검진을 하시는데 이렇게 주기적으로 검진을 하시다 보니까 초기에 발견할 확률이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특히 20, 30대의 발병률이 매우 높아졌는데요. 대신 조기에 발견하는 만큼 이점도 있습니다. 초기에 발견하게 되어 치료 기술이 없던 과거와는 다르게 현재는 의학기술의 발달로 생존율이 높아진 게 좋은 점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건강검진이 활성화되면서 실제로 암에 진단받는 경우는 많이 늘었지만 대신에 생존율까지 같이 올라갔다는 점도 짚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암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보험 이야기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 진단비는 어느 정도로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치료하는 기간 동안 고객분들이 가장 힘든 부분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첫 번째로 고액의 치료비, 두 번째로 생계 유지비, 세 번째로는 간병비를 들 수 있습니다. 암은 치료 후 5년간 재발이 없으면 완치 판정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모두 5년간 소득이 없이 쉴 수는 없겠죠. 그리고 보통은 1년에서 2년 정도 요양기간을 거쳐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를 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저희 나라에는 산정특례라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는데요. MC님은 혹시 산정특례라는 제도에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그럼요. 산정특례 제도에 대해서 요즘에는 제가 좀 그런 것들을 많이 봐서 그런지 SNS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 중증 질환에 있어서 나라에서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는 혜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국가에서 산정특례라는 제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5년간 최대 5년간 나라에서 90%를 지원해주는 좋은 제도이고 예를 들어 암에 진단받으셨다고 하면 최대 95%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요. 급여 항목은 보상이 되지만 비급여 항목은 보상이 안 된다는 단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치료 항목이 급여 항목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면 당연히 부담은 적을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은 암도 로봇으로 수술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수술에 대한 위험도 낮아지고 예후도 좋아졌지만 비급여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급여와 비급여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방금 전 말씀해 주셨던 예시로 수술에 있어서도 이제는 로봇 수술이 활성화가 되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로봇 수술의 경우는 이제 급여와 비급여 중에 하나를 골라보자면 제 생각에는 비급여 항목일 것 같은데요. 비급여 항목이 맞을까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로봇 네. 수술은 비급여 항목이고 비용은 1천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발생하는데 그래서 미리 암 수술비 또는 로봇 수술비 특약을 준비하신다면 환자분께서 부담하시는 금액이 줄어들고
네. 치료비 부담을 한층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단비뿐만 아니라 좀 치료를 하는데 받는 수술이나 아니면 비급여 항목들에 대해서 준비를 좀 미리 해두어야지 치료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치료라고 하면은 수술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항암제에 있어서도 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항암제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항암제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1세대 항암 약물이라고 합니다. 1세대 항암 약물은 화학 항암제로 머리가 빠진다거나 구토 증상이 있다거나 피부가 검어진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암세포뿐만이 아니라 정상세포까지 공격을 해서 그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2세대 표적 항암제가 1세대 화학 항암제와 다르게 암세포에만 영향을 주어 부작용이 적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면역 항암제인데요. 면역 항암제는 내 몸에 있는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 암세포를 잡아먹을 수 있게 면역을 키워주는 약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MC님,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 MC님은 위 세 가지 약물 중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이렇게 항암제 1세대부터 3세대까지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화학 항암제,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순서로 이제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최근에 나온 게 그래도 가장 치료 효과가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면역 항암제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역시도 그런 선택을 할 건데요. 이 항암제 역시도 모두 비급여에 해당합니다. 표적 항암제의 비용입니다. 암의 종류에 따라 사용 개월수도 다르게 되고 비용도 다르게 됩니다. 표를 보시면 폐암의 경우는 치료비가 약 7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고 총 비용으로 봤을 때는 약 7,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게다가 지금 도입된 중입자 치료는 11회에 7,700만 원이라는 아주 높은 금액의 치료비가 나옵니다. 놀라운 건요, 이 금액이 전부 본인 부담금이라는 겁니다. 수술비를 준비하시는 것처럼 암 치료 비용을 준비하신다면 치료에 있어서 부담감은 훨씬 줄어드실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표적 항암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치료비가 드는지를 확인해 봤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한 달에도 700만 원씩 드는 경우가 있고 또 중입자 치료 같은 경우에는 10회에 7,700만 원이라는 높은 금액의 치료비가 나온다는 점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진단비로만 암을 준비하기에는 이제 치료 비용이 너무 높아져 버린 것 같으니까요. 이 수술비와 항암 약물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게다가 지금은 암 치료에 대해서 10년간 15억을 지원해주는 특약도 나오다 보니 이제는 진단비로 생활을 하시고 치료비 특약으로 3세대 항암뿐만 아니라 중입자 치료까지 부작용은 적고 치료가 매우 치료가 빠른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표를 보시면 1인에서 5인 기준으로 인당 가구별 최저 생계 비용인데요. 숨만 쉬어도 들어갈 수 없는 비용을 생활 유지비라고 하면 어떨까요? 암 진단을 받고 1년 혹은 2년 정도의 요양기간을 갖게 되면 이 기간 대출금도 그렇고 생계 유지비, 고정 지출비를 누군가는 해결을 해야겠지만 그래서 암 진단비는 요양기간 동안 더 나은 치료와 가족의 생계비를 진단비로 해결하는데 반드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해 주신 이 암보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치료를 드는 데 있어서 이 치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수 있기 때문에 항암 치료나 수술비를 준비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치료를 받는 동안 최저 생활비가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단비로서 준비를 해보는 게 좋다는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암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정리 부탁드려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명 중 1명에 걸리는 게 암입니다. 그만큼 발병률이 상당히 높은 질병인데요. 그래도 다행인 건 저희 나라는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뛰어난 의료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좋은 치료를 받을 충분한 돈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겠죠. 나중에 아팠을 때 돈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치료를 받고 싶으시다면 제대로 된 암 진단금과 수술비, 암 치료비 특약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진단비로 나의 생활비, 대출이자 같은 고정 지출을 해결하고
암 수술비와 암 치료제 특약으로 비싼 비급여 치료에서 부담을 벗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 컨설팅하는 게 매우 중요하므로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실 때 그게 바로 지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암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암보험이라고 하면은 사실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이 있어요. 실제로 전문가님들은 암보험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오늘 세 분의 전문가님들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지용 전문가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암보험은 지금 어느 정도로 진단비를 설정하고 계신지, 그 수술비나 항암 치료와 같은 특약을 따로 가지고 가시는 게 있으신지 이 부분 말씀 부탁드려요. 네, 저는 암 진단금은 총 1억 5천, 그리고 유사암 진단금은 5천만 원, 그리고 암 수술비는 500만 원, 그리고 암 치료비는 방금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은 암 주요 치료비에 대한 새로 나온 특약은 아직 가입이 안 돼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3세대 표적 항암 치료비에 대한 그 부분은 7천만 원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암 진단금은 1억 5천만 원으로 측정을 했는데 그중 1억 원은 비갱신으로 가입을 했고요. 5천만 원은 갱신형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진단비는 한 1억 5천만 원 정도를 준비하셨는데 유사암은 따로 5천만 원을 준비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진단비에 있어서도 전부 다 비갱신이나 갱신형이 아니라 1억을 비갱신형으로 그리고 5천만 원은 갱신형으로 준비를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보험을 준비해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김상균 전문가님께도 여쭤볼게요. 지금 암보험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암 진단금을 1억 5천 정도 준비를 해놨고요. 유사암 진단금 3천만 원, 고해감 진단금이 8,500만 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렸듯이 표적항암과 면역항암제, 그 비급여 특약들도 저는 모두 가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암 주요 치료비라는 특약이 나와 있는데 그거는 저도 저번 달에 가입을 마친 상태입니다. 네, 좋습니다. 김상균 전문가님께서도 이런 진단금에 있어서도 꼼꼼하게 준비를 해두셨고 그 치료비에 있어서 비급여 치료들은 모두 특약이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그 최근에 나온 특약인 암주요 치료비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전광호 전문가님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보험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저 같은 경우 암보험을 최근에 업그레이드를 좀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암을 1억 정도로 준비했는데요. 암보험에 있어서 준비하는 가장 큰 요건은 최근 들어서 4차 병원인 큰 병원에 있어서 입원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냐? 예전에는 입원을 해서 꾸준하게 치료를 받았지만 암 환자가 워낙 많다 보니 요즘에는 암 통원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이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암 통원 한번 왔다 갔다 통원을 했을 때 3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게 준비를 했고요. 암이라는 것이 꼭 한 번뿐만이 아니라 수술을 2번, 3번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암을 한 번 수술할 때마다 2천만 원에서 2,500 정도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암 수술비도 대폭 늘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전문가님도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암 표적 항암이라든지 신기술에 인한 것들도 추가적으로 해서 암을 좀 많이 보완을 하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암보험에 있어서도 트렌드가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전문가님들께서도 계속 암보험을 갱신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계속 리모델링을 진행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암보험 내용 참고하셔서 내 보험이 조금 부족하다 싶으시면 전문가님들께 상담 받아보시고 암보험에 대해서 꼼꼼하게 준비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 칭찬보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마지막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단기납 종신보험입니다. 전광호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아나운서님께서는 종신보험이 어떤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종신이 몸이 끝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네, 사망을 했을 때 지급되는 보험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종신보험은 사망 시 유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종신보험입니다. 하지만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편함은 종신보험의 형태를 계속 많이 바꿔 놓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암이나 뇌출혈, 급성심경 같은 큰 질병에 걸렸을 때 사망보험금을 피보험자에게 먼저 선지급하는 CI나 GI 보험의 보험이 생겼습니다. CI 보험 같은 경우 뇌출혈, 급성심근경색과 같은 경우 지급이 어려워져 많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민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를 보완하기 위해서 GI 보험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GI 보험의 같은 경우 CI 보험의 문제를 보완하여 보다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나온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선지급 받을 수 있는 게 CI보험, GI보험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CI보험이 나오고 나서 이런 문제점들이 생겨서 GI보험으로 넘어오게 된 상황 같은데 GI보험과 CI보험의 특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보험들의 가장 큰 특징을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망보험금, 암, 뇌출혈, 급성심경 같은 큰 질환이 걸렸을 때 미리 선 지급을 해드리는 납입 면제 제도까지 있는 좋은 보험입니다. 중대질환으로 생활이 어려울 때 보험료 납입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보장을 계속 받을 수 있어서 해주는 새로운 형태의 종신보험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사망보험금을 미리 선지급 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또 어떤 종신보험들이 있는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어떤 종신보험들이 나왔을까요? 그 뒤로는 변액종신보험, 생활자금형 종신보험, 달러 종신보험 등 다양한 형태로 바뀌어 나왔습니다. 이름들이 살짝 어려운데요. 변액종신보험, 생활자금형 종신보험, 그리고 달러 종신보험인데 이게 각각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 건지 조금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변액종신보험의 같은 경우 납입보험료가 변액 안에서 펀드로 운영이 됩니다. 가입하신 사망보험금을 최소로 보장을 하고 투자된 금액이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망보험금이 가입금액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조의 보험입니다. 생활자금형 보험 같은 경우 보험료 납입 후 내가 사망한 보험금을 상속자들이 상속을 할지 아니면 내가 살아있을 때 생활자금으로서 사망보험금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받으면서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선택하는 보험입니다. 생활자금형 보험은 연금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도 있고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40, 50대 분들이 가장 많이 판매를 하고 선택하신 종신보험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달러 종신보험은 내가 납입하는 보험료가 달러로 변환이 되어 투입이 되고 사망보험금도 유족들이 달러로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달러라는 안정적인 자산의 환차익도 얻을 수 있어 4, 5년 전 판매가 많이 이루어졌던 종신보험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단기납 종신보험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세 가지 종신보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변액 종신보험의 경우에는 변액으로 펀드로 운영이 되는 방식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요 생활자금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을 이 생활자금으로 바꿔서 이용해 볼 수 있는 보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달러 종신보험은 달러로 변환이 돼서 투입이 되고 내가 실제로 받을 때도 달러로 받는 보험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로 나왔다고 말씀해 주신 이 단기납 종신보험이라고 하면은 요 단어를 딱 들어봤을 때는 짧게 납입을 하는 보험인 것 같아요. 맞을까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보험 기간이 짧은 게 아니라 납입 기간이 짧은 보험입니다. 납입 기간이 짧 때 종신보험은 말 그대로 종신토록 보장을 받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단기납 종신보험이라서 이름이 약간 생소하기는 한데요. 그러면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하나씩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이 단기납 종신보험의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존 종신보험의 같은 경우 20년 납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납입 기간이 길다 보니까 단기납 종신보험이 출시가 되어 5년, 7년, 10년 기준으로 납입을 할 수 있게 변하였습니다. 기존 가입 시 20년 납입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가 있고 고객들의 자금 흐름을 준비할 수 있어 보다 효과적인 보험입니다. 그리고 납입 기간이 기존보다 짧다 보니 보험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도 많이 줄어들어 고객님들의 손실을 많이 줄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험 납입 완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된다면 현 기준 약 120% 이상의 해지환급금을 확정을 하여 드립니다.
120%의 해지환급금은 보험의 특성상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납입 완료 후 사망을 보장하면서 만약 유지가 어려워져 해지를 하게 되더라도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은 저축성 보험 외에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생활을 어려워 해지하자니 너무 아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서도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약 80에서 90% 정도 약관 대출로도 되니 자유롭게 쓰시고 상환하시는 방법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상품은 비과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특징한 세 가지 정도를 짚어주셨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기존 종신보험은 한 20년 정도의 장기적으로 납부를 할 수가 있었지만 이 단기나 종신보험의 경우에서는 5년, 7년, 10년 비교적 짧은 기간으로 납부를 하게 되고요. 그 두 번째 특징으로는 납입 완료 이후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해지 환급금이 지금 현재 기준 120% 이상으로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주셨던 내용이 이 비과세에 대한 내용인데요.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들을 만족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비과세 조건은 종신보험 가입 시점이 10년이 지나게 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년을 납입하시고 3년 유지 후에 10년 차에 해지를 하시게 된다면 발생한 수익 부분에 있어서 15.4%를 공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고객님에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익이 만약 100만 원이면 15만 4천 원 정도, 1000만 원이면 154만 원 정도, 1억이면은 1,540만 원입니다. 정말 큰 금액 아닐까요? 그렇군요. 이렇게 발생한 수익에 있어서 15.4%를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데 이 금액이 클수록 비과세 효과가 점점 커지는 것 같은데요. 그럼 그 다음 특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단기납 종신보험의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가입하신 기준의 사망보험금이 특정 기간을 넘어가면은 사망보험금 그리고 해지환급금도 꾸준히 계속 증가가 됩니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 1억을 가입하시고 납입이 완료 후 사망보험금이 그대로 있다면 몇 년 후 물가 가치는 1억이 못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이 같이 올라가지만 물가 변동에 따른 손실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사망보험금도 증가하게 되면은 해지환급도 같이 따라 오르게 됩니다. 납입 완료 후 특정 기간의 조건만 맞춘다면은 정말 손해 없이 이익을 보실 수 있는 좋은 종신보험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단기납 종신보험에 있어서 장점들을 좀 짚어봤는데요. 아무래도 모든 보험이 다 그러하듯이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어느 정도는 존재할 것 같습니다. 단기납 종신보험에 있어서도 단점이 있을까요? 네, 물론 단점이 있습니다. 보험이다 보니 특정 기간 안에 해지를 하게 된다면은 원금의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축이 아니다 보니 저축 목적으로 가입하시는 것보다는 종신보험의 목적으로 가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미혼인 남녀보다는 결혼을 하신 부부나 자녀들이 있는 부모들에게 가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내가 납부할 수 있는 보험료를 산정하지 못하고 이 내 능력 이상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게 된다면은 만기까지 납부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원금 손실이 발생이 된다고 하니까 이 점을 꼭 유의하시고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준비를 할 때 또 좋은 팁이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팁이 있을까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부부가 같이 가입을 하게 되는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서로 교차를 해서 가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군요. 이게 아내와 남편이 있으면은 각각 서로 반대로 계약자랑 피보험자를 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네. 이게 이유가 있을까요? 사망보험금은 보험의 특성상 상속이라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상속을 하였을 때 상속 재산의 일정 부분이 이상에서는 상속세, 즉 세금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종신보험을 잘 설정하셔서 상속세 부분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상속세 부분까지 넘어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 이러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건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이 교차로 준비하는 것과 좀 의미가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 남편이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본인으로 설정하시는 것보단 피보험자만 남편 본인이 되고 계약자와 수익자는 아내로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남편의 사망 시에도 보험은 아내의 고유 자산이 되기 때문에
상속세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남편이 이제 예시로 들어서 피보험자가 남편이고 그리고 이 보험 수익자도 남편인 경우에는 남편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것을 아내가 이제 상속을 받는다고 가정이 되면서 상속세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수익자가 아내로 설정이 되어 있다면 보험이 아내의 고유 재산이기 때문에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상속세의 조건은 매우 다양합니다.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아니면 자녀만 있는지에 따라서도 상속세는 많은 차이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 가격 정말 많이 높아졌죠. 신축 아파트의 경우 서울 경기권만 해도 분양 금액이 5억 전후를 달리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아파트 고인이 가지고 있었던 현금, 주식, 그리고 보험까지 합쳐진다면 결코 세금은 피할 수가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특정 구간까지 넘어간다면 적게는 10%, 많게는 40%까지 상속세를 상속자들이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동시에 가입 시 서로 크로스 계약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금도 절세하고 상속세 납부에 대한 재원도 마련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산의 형태가 커 걱정이 돼서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한 가지 예로 제가 최근 들어서 제 고객의 남편분이 사망하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편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3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돌아가셨다 보니 상속자들이 모든 걸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존에 사업을 하셨고 많은 빚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빚도 상속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정승인이라는 법률적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진행에 있어서 다행히도 제 고객님 배우자께서 남편의 보험을 본인이 계약자로 진행을 하시고 수익자도 본인을 하고 있어서 이 재산들이 그 상속자들의 고유 재산으로 될 수 있어서 많은 사망보험금을 본인들이 추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 흐트러진 가정들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아내께서 준비를 잘 해오셨기 때문에 두 아들들도 다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현명하게 종신보험을 준비를 해보신다면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보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께서도 이 종신보험에 대해서 혹시 준비를 하고 계신지 짧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 역시도 두 자녀가 있다 보니 종신보험에 대한 크기를 좀 점점 늘려가게 됐습니다. 물론 종신보험이 가장 큰 보험료의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없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담이 클 때는 정기보험이라고 하는 정해진 기간 안에 보험을 가입하는 저렴한 보험을 가입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단기납 종신보험까지 총 3가지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 중에 소개된 보장 내용과 형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나이나 성별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의 보험불만 제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